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그때 경험적으로 많이 깨달았고요. 저도 고대 경제학과에 합격할 만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육에는 교육자가 필요하구나, 관리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들은 일정하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라던가 학원 선생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AI 툴들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8년차 정도에 접어들고 있는 회사고요. 학교 관계자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학전공백과라던가 메이저맵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도 저희들이 만들고 운영을 해왔었고요. 저희 회사는 교육부 장관상이라던가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AI 회사 한 452개사 정도가 모여서 했었던 기술사업화 대회에서도 1등을 할 만큼 기술력이라던가 교육성이라던가 이런 건 한번 믿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이게 거의 한 세미나가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건데 제가 오늘 1시간 20분 안에 줄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다소 서둘러서 진행이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듣다가 갸우뚱 이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늦추던가 그렇게 할 테니까 리액션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초대를 받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해보면 좋을까라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이 요즘에 온라인으로 지난 8월부터 열심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관계자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거의 한 매번 할 때마다 그래도 한 600~700분 정도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진행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대학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또 고등학교 현장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엿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오늘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분석 설명회라는 거를 배경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석 설명회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제가 오늘 듣기로는 고등학교 1, 2학년, 현재 고1, 2 분들도 지금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 아이랑은 별개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섣부를 수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4년 예고제라는 걸 채택을 하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이 왜 벌써부터 났을까요? 작년 말에 났죠? 그럼 뭐 적당히 한 1년 전쯤 내면 되지 왜 벌써부터 냈을까요? 대한민국은 약간 4년 예고제라는 걸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내년도부터 이렇게 바꿀 거니까 알아서들 따라와, 다소 급하지만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4년 후에는 이렇게 바꿀 거고 점진적으로 바꿔갈 거니까 알아서들 적응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이면 점진적으로 2028을 향해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는 돼서 우리가 4년 후부터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가 됐지만 사실 학교 현장이라던가 학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혼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요. 이 혼란을 놓치지 않고 많은 업체들에서 절대 다수의 낭설과 공포 마케팅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낭설과 공포 마케팅들이 유의미하게 먹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 학생들은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텍스트로 접하시더라고요. 그쵸? 블로그 글이 됐거나 신문 기사가 됐거나 이런 것들로 처음에 접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정말 많은 매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얘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런 정책을 어떤 기대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던가 이런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백그라운드를 쌓아가시는 세미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많이 참석하시게 될 세미나 설명회에서 이거 교육부 공식 입장이랑 다른데? 왜 저렇게 해석을 한 거지? 이거 잘못된 해석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리는 세미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8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많아졌다라는 오해들도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부 관리 같은 거는 어차피 최상위권이나 금수 애들이나 하는 거야 라는 오해들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나에게 맞는 학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세미나를 바탕으로 오늘 탑고려 학원에서는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사전부검이라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사전부검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모를 내용을 가지고 물어봐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사전부검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부터 약간 무섭죠? 부검? 사채?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사전부검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서는 경영 전략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 후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1년 후가 됐을 때 그 목표 달성을 실패했을 때 저희는 뭘 하죠?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6개월 전이라도 조금 방향성을 바꿔봤으면 어땠을까? 한 달 전이라도 조금 더 스퍼트를 올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제 가서야 합니다. 근데 사전부검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를 세워놓고 그때로 미리 저희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혹시라도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었을까라는 걸 미리 한번 후회해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면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이런 전략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사전부검이라는 걸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수시원서 접수하고 정시원서 접수하는 그 시즌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가볼 겁니다. 제가 가자 그러면 진짜 가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같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혹시 오늘 대학교 관계자, 대학교 입학처라던가 이런 데서 일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한평생을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학교와 저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뽑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만 계속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학의 입장도 저희들이 오늘 한번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정확한 학생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제 경험상, 그리고 아까 대한민국 인강 망각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2%에서 5%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드리고 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현실적일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부검이라는 컨셉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났고요. 이제 보통은 추석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수시원서 접수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진짜 이제 그때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났고 추석 연휴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막 바쁘던 중에 수시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 다교 때입니다. 진짜 오셨나요?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진짜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착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걸 원하시는가요? 뭘 원하시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 수시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그러면 정시는 뭐 보는 거죠, 여러분? 수능 보는 거.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여러분? 정시는 뭐 보는 거죠? 수능 보는 거고요. 수시는 뭐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내신이라고 얘기하시고 혹시 다른 의견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늘 여기 주제가 이건데, 그래서 생기부란 얘기가 이렇게 작게 나왔습니다. 그죠? 귀신 같죠? 전국적으로 대부분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정시는 수능, 그리고 수시는 내신, 그리고 학생부 맞나? 학생부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보통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알게 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정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는 한 40% 정도, 좋은 대학을 중심으로 40% 정도를 뽑는, 굉장히 많이 뽑는 전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시는 수도권 중심의 전형입니다. 때마침 저희는 서울이다 보니까 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실제로 최근 4년간 스카이 정시 합격자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70%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나 혜택받고 있는 지역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시는 강남 3구 전형이긴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정시전형 출신 지역이라던가 의대 신입생의 정시전형 출신 지역들을 봐보면 대부분 강남 3구 쪽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 이외에도 막상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누구랑 싸워야 되죠?
모르시나요? 부끄러우신 건가요? 그죠? 재수생 이상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재수생들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얘기를 한 만큼 재수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위 15개 대학교의 합격생, 정시 합격생의 이런 분포를 봐보면 70% 정도가 N수생들입니다. 사실 저도 고대 경제학과에 들어갔을 때 삼수에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불신의 눈빛이 깊어졌죠? 제가 이런 내용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재수삼수하는 애들이 얼마나 수능에 미쳐있는 애들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 안 해야 되죠? 내신 챙길 필요 없고 수행평가 챙길 필요 없고 학교생활 할 필요 없다 보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수능 문제만 푸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수 정도 한다 그러면은 수능 10개년, 6월, 9월 모품 10개년 정도는 오답노트를 한 10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새롭게 쭉 던져주면 이거 2004년도 17번 문제잖아? 이러면서 풀고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딱 주면은 이 선생님 제법인데? 이거 2004년도 12번 문제랑 2008년도 17번 문제랑 합친 문제잖아? 이러면서 풀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은 쉽고 어떤 경찰대 문제라던가 육사 문제 같이 1등급 컷이 한 70점 정도 되는 어려운 시험들을 구해다가 75점 받고 좋아하는 이런 변태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 고3 때 대결을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료도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정시모집 40% 의대 관련된 자료인데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역으로 합격한 학생들 보면 대부분 20%대로 약간 일정하죠. 공부 잘하는 고3 학생들은 매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죠? 재수생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누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삼수 이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수능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은 정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완벽한 문제가 이미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해가지고 30년, 32년을 따진다 그러면 거의 100번 넘게 우수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문제들이 이미 나왔고요. 교육과정은 대동소이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에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오래전 기출까지 누가 더 많이 풀어보고 누가 더 많이 오답노트를 정리했느냐를 가지고 나오는 게 사실 수능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수능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진학사 청소년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5년 동안 약 61만 명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전수조사해본 겁니다. 몇 명만 해본 게 아니에요. 자, 조사해보니까 내 내신 등급이 1학년 1학기 때에 비해서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 내신 평균이 2개 등급 이상 성적 향상을 이룬 학생이 몇 프로다? 1.8%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5등급을 받다가 3등급으로, 4등급을 받다가 2등급으로, 2등급, 3등급을 받다가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1.8%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2017학년도 자료니까 요즘에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0.2% 정도 되고요. 4등급 받다가 1등급으로 마무리하는 학생들은 0.001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0.0%입니다. 그리고 4등급 대에서 2등급 마무리하는 친구들은 0.9% 정도, 5등급에서 2등급 0.1% 정도, 다 합치면 2.9% 정도 돼서 조금은 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나의 엄청난 유전자와 나의 배우자의 엄청난 유전자를 받은 슈퍼 베이비다 보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애가 좀 똑똑하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비록 1학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우리 아이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보통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수시원서 접수하고 정시원서 접수할 때를 봐보면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나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2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나의 수능 실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학생부가 뭔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학생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5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내가 3년 동안 갈고 닦은 나의 내신과 3년 동안 갈고 닦은 나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티켓을 쓰는 게 당연히 합리적일 텐데 그동안 하나도 안 했던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러면 손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우리 고등학생 내 아이의 내신에 만족한다. 계신가요?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없으신 건가요?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봐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1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 좋은 점수 아니야 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모든 과목에서 상위 4%를 받는다는 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나의 최종 내신을 가지고 에게 요거밖에 못 가라는 걸 그제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거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옆집 살고 있는 형이 있는데 나랑 똑같은 고등학교 졸업했고 나랑 내신도 비슷한데 이 형은 더 좋은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갔대? 학생부 종합으로 갔대. 그래? 그럼 나도 넣어봐야겠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형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 그냥 찔러보낸 겁니다. 물론 학생의 생각에 그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긴 합니다. 자, 이 자료는 경희대학교의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차이입니다. 교과랑 종합이 이해가 안 되셔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 왼쪽 표가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표고요. 오른쪽 표가 학생부 종합과 관련된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X표 쳐져 있는 게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고요. 검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의 내신 분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학생부 교과 한번 봐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 2등급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1, 2등급대에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봐볼까요?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한 4, 5등급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도 4, 5등급대에서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국어국문학과 같은 이런 학과들은 내가 지원한 학생들 중에 내신 점수가 1등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그죠? 국어국문학과라던가 철학과라던가 뭐 일어일문학과라던가 영어영문학과라던가 뭐 대부분에 있는 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랑 종합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내신을 얼마나 비중 있게 보느냐의 차이겠죠?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비중 있게 보겠다라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을 조금 내신도 물론 보기는 하지만 내신 이외에도 뭘 보는 거죠? 학생부라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걸 같이 보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내 내신 성적이 3점대 중반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희대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해보는 것보다는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해보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기회의 전형처럼 보여요. 이거는 뽑힐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대학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 학교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대학교의 이름, 혹은 우리 아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학교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봐주세요. 진짜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학교의 입학처장이 한번 돼볼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자, 입학처장이라는 사람은 보통 이번 연도에 우리 학교에서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이 전형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정하는 사람이 입학처장입니다. 입학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입학처장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전형이 보다 더 간단한가요? 교과가 간단하죠. 내신 종합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전형이니까 학생부 교과가 더 간단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교과 내신 성적 이외에 또 뭘 본다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걸 봅니다. 보통 졸업할 때쯤 되면 적은 학생들은 한 10장에서 많은 학생들은 30장 그 이상도 나오는 게 생기부입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장 정도가 나오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고대 경제학과에서 100명을 뽑겠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적게 잡아볼게요. 1000명 잡아볼게요. 학생 한 명의 생기부는 20장이지만 1000명이 모이면 몇 장이죠? 2만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보통 단과대가 아니라 중학대학교일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좋은 대학교들에서는 1년에 받는 생기부들이 보통 100만 장 가깝게 됩니다. 이걸 누가 보죠? 대학교에? 입학사정관 분들이라는 분들이 보게 되는데 이 100만 장 가까운 생기부를 다 볼까요? 당연히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왜 도리도리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막 뭐 논술지가 됐든 생기부가 됐든 이렇게 쌓아놓고 선풍기 틀어가지고 날아가는 건 채점 안 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요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종이로 가지도 않고 입학사정관분들의 컴퓨터로 데이터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라던가 미반영되는 부분들은 다 검은색으로 마스킹이 된 상태로 교수님들께서 보시게 될 거고요. 컴퓨터 상에서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되고 만약에라도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교수님께서 3초 만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부정채점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채점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 채점입니다. 자, 이거를 다 하는데 보통은 한 학교에 입학사정관분들이 3-4분 정도 계실 거고요. 각 학과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신 입학사정관분들이 수십 분이 계세요. 이분들 조교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비싼 분들이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노력도 써야 되는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전형입니다. 근데 왜 입학처장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걸 운영을 할까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대학교일수록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뽑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사? 3글자만으로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관심사가 뭐죠? 특기. 이번에 2글자를 얘기해 주셨네요. 그죠? 관심사라던가 특기라던가를 확인하고 뽑고 싶다,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그쵸,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입학사정관분들이 맨날 하시는 가정인데 오늘 똑같이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한 반에서 2등하는 친구까지는 1등급을 줘볼 겁니다. 그리고 반에서 3등하는 친구부터는 2등급을 줘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라는 학생은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모든 과목에서 반 2등을 한 거예요. 이 친구 내신 평균이 몇이죠? 1.00입니다. 서울대 의대도 프리패스 해볼 수 있는 정말 높은 점수죠. 근데 B라는 학생은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모든 과목에서 반 3등을 한 거예요. 이 친구 내신 평균이 몇이죠? 2.00입니다. 아마 경희대학교 사학과는 떨어진 것 같네요. 그죠? 입학사정관분들 아신다는 겁니다. 반에서 2등하는 애나 3등하는 애나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더라도 서울대 의대랑 경희대 사학과 차이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친구가 내신 점수를 따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되게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봤든, 아니면 그날따라 미쳐가지고 OMR 카드를 밀려 썼든, 아니면 시험 전날 엄마한테 혼나서 시험을 못 봤든, 아니면 등굣길에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시험을 못 봤든, 어떤 변수로 인해든 간에 이 친구의 내신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가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뽑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좋은 학생을 뽑겠다라는 게 대학교의 입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학생부 교과로 넣을지 종합으로 넣을지 고민이 되실 때 대학교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명쾌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2022년도 자료만 그런 건 아니고 2023년도 자료, 4년도 자료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에서 1.41, 그리고 2.89, 한 1.4개 등급 정도는 감안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1.53, 2.31, 0.8개 등급 정도는 감안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대도 2.71, 2.81, 한 1.1개 등급 정도, 적으면 0.5개 등급에서 많으면 2개 등급까지도 감안해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소 좀 답답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대학교 이 자료는 뭐냐면 201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일반인들, 성인의 31%는 대입에서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대학교는 수능 전형 입학생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탈락률이라는 게 높고 학점도 낮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이 탈락률, 중도 탈락률이라는 자료는 뭐냐면 이 학생이 자퇴해버리거나 공부를 너무 못해서 제적당하거나 편입하면서 학교를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반수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중도 탈락률이라고 부릅니다. 중도 탈락률이라는 수치를 저희는 평생 생각해볼 일이 없죠. 그죠? 우리 아이가 나의 아이였다가 중도 탈락할 확률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핫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연대 공과대학교에서 이번에 100명을 뽑았다라고 저희들이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첫 수업 들어가면 100명이 신입생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봤더니 막상 들어갔더니 40명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왜 60명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연대 의대 간다고 지금 다 반수하러 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이게 뭐가 문제죠? 등록금 이슈도 분명히 있긴 할 거고요. 어차피 돈을 버는 곳이니까. 사실 이건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죠? 진짜 연대 공과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공대생으로서 진짜 대한민국 이런 공대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다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다 시대인재 재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대학교 입장에서는 진짜 공대에 들어오고 싶었던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도 이제 재수생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제 내신 챙길 필요 없고 수행평가 챙길 필요 없고 나도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수능 공부만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중도 탈락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로는 내신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내신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요. 그 만족스럽지 않은 내신 점수를 가지고 좋은 그 대학교에 들어간 그 레벨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한 번 더 해본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라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희망학과가 정해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던 애들을 찾아서 뽑는 전형의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가 나갈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이런 중도 탈락률이라는 자료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대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지표인 학점도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뽑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써있는 건 똑같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반수능 형태로 다시 수능을 치러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업 충실도가 떨어지고 있는 대학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의 흥미적성대로 진학한 학생들이 많아 학업 충실도가 높더래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수혜율도 높고 재수생 비율은 오히려 낮다. 현역 애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는 대입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도 파행이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분석 결과를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떤 전형이 자기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가까운 전형일지를 보고 2028 대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정시에도 들어가고 수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내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수능 정시에서 뭐 보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견 없이 수능이요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대부터가 그렇지가 않죠.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를 수능만 보지 않고 학생부, 교과 활동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능만 보지 않는 서울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대가 시작하면 보통 어디가 따라오죠? 그죠? 연세대만 따라가진 않고 사실 고대 연대가 따라가게 됩니다. 네, 고대 연대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대 멋지니까? 왜 따라오죠?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랑 연대랑 입학 전형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고대는 나름대로의 줏대를 가지고 막 민족 고대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집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울대 떨어진 애들이 다 어디로 가죠? 연대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대 떨어진 애들 받아먹으려고 고대 연대가 따라가는 겁니다. 고대 연대 떨어진 애들 받으려고 서성환이 따라오고 중경일시 따라오고 지고국이 따라오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고대가 2025학년도부터 연대가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도 학생부라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아까 경희대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신 위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개 학교, 다 좋은 학교죠. 고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경북대. 그렇죠? 좋은 학교들에서는 우리 내신만 보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봐볼래. 학생부 교과는 내신 보는 전형이었는데 우리 학생부, 서류평가, 이런 정성평가도 같이 볼래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1년이 지났더니 거의 한 10개 정도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 자, 제가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의 사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모두가 예측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들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육부 영상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지금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핫한 이슈는 고교학점제라던가 고교학점이 근데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은 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경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대학 갈 때쯤 바뀌게 될지 그 경향성을 이해하신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라던가 아니면 상대평가에 더해서 절대평가도 같이 해주겠다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가장 핫한 이슈일 텐데 요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짧은 영상을 통해서 봐보실게요. 또 여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위 절대평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라는 건 아예 딱 나눈 겁니다. 이제 5등급제로 가면 상위 10%가 1등급, 33%까지가 2등급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아예 퍼센테이지를 딱딱 나누면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학교마다 다 아이들 수준이 틀린데 어떻게 딱 뭐 10%만 1등급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A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지 않고 교사가 우리 반은 A가 한 10명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또 교육학자들은 이제 절대평가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절대평가로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다 뭐 A 주고 할 텐데 그러면 내신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질 거다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거고 또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그것 이제 상대평가도 모자라서 9등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9등급을 이제 없애는 거고 일정 기간은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병기를 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는 우리 반은 뭐 30명 중에 10명이 A야.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상위 10%가 누군지는 좀 밝혀주시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가 돼서 대학이 볼 때 절대평가를 더 볼 수 있는 대학도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볼 거야 하는 대학이 그렇게 되니까 그 대학이 가지는 변별력이 더 커지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이제 자, 지금 장관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기의 목적은 대학교에게 선택권과 변별력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는데 절대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뭐야? 이거 1등급씩이나 받은 애한테 선생님이 B를 주셨어? 라고 해서 B등급의 기재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 친구가 내신은 진짜 기똥차겠다는 학생인데 평상시 수업 시간에도 맨날 자습하고 있고 조별활동 같은 거 시켰는데도 맨날 자습하면서 협조적이지도 않고 수행평가 같은 거 내라 그랬는데 맨날 대충대충 해가지고 내고 나는 기출만 풀 거야 그러면서 이러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B를 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대학교에서 알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절대평가도 같이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더 반대 케이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B라는 학생은 절대평가에서는 3등급을 상대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는데 절대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뭐야? 뭐 3등급 받는 애 A씩이나 줬어 해서 A등급의 기재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더니 이 친구가 평상시에 내신은 조금 못 땄던 학생인 것 같다. 뭐 학교가 좀 너무 애들 공부 잘하는 학교였든지 아니면 시험 당일날 아팠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이유에서 OMR을 밀렸든지 어쨌든 간에 내신은 조금 못 본 것 같은데 평상시 수업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수업을 듣는다던가 조별활동 같은 거 시켰는데 친구들 막 리딩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자료조사 같은 걸로 서포트를 잘해준다던가 발표도 막 나가서 한다던가 수행평가 같은 거 시켰을 때도 여태껏 배웠던 내용을 막 녹여내려고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희망 학과에 대한 내용들도 막 녹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얘가 3등급인데도 A등급을 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대학교에서 알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절대평가도 같이 쓰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고등부 아버님들께서는 이거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절대평가 관련된 얘기. 맞습니다. 이미 절대평가는 학교에서 논서 수령 평가라던가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보실게요. 그런 거 아니면 과정 중심에서 수행 평가를 했던 거는 기존에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등급제에서는 비율은 수행평가 비율이 더 높은데 순위는 이 오지선다형이 다 좌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선생님이 평가한 것보다 정답이 딱 있는 게 더 시비를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4% 1등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동점자가 나오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동점자가 안 나오게 하려면 완전히 세분화된 석차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점수 보시면 한 문제 3.6점, 4.7점 이렇게 옛날에 다닐 때 우리가 25문항이면 4점씩이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문항마다 점수가 다 달라서 소수점으로 다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점수가 서열이 됩니다. 근데 이 등급을 좀 완화시키면 이런 수행평가라든가 우리가 학교에서 혁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평가의 혁신들이 반영될 여지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정재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을 또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5등급제로 등급을 완화시키면 수행평가와 같은 학교 현장의 평가의 혁신들이 반영될 여지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학령 인구도 줄고 있고 내신 따기 점점 어려워지니까 좀 쉽게 만들어주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긴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은 뭐였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상대평가의 변별력을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줄임으로써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절대평가의 비중, 평가의 수행평가와 같은 절대평가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기 위함이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원래는 내신 점수만 챙겼으면 되는데 앞으로 뭐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심지어 수능은 뭐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문과 애들도 과학 공부해야 되고 이과 애들도 사회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업 부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실게요. 사회나 과학 과목을 선택했던 방식 대신에 이제는 통합형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얼핏 생각하면 선택한 과목만 공부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사실 지금도 이미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학습 부담에는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고요.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과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과목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국영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탐과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탐과탐을 과거에는 물리, 경제학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다가 이제 공통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합과학 같으면 다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우주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물리학적인 지식 그걸 다 융합해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그냥 이제 과학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수학 얘기도 했지만 경제학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고등학교 아이들을. 사실 정말 어렵게 이제 공부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이제 특히 평가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고력이나 이해력, 융합적인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무엇을 좀 주목해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학습 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지금 다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르니까. 네,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여름까지는 어떤 문항이 출제되는지를 사례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예시문항들을.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고 그 문항들을 보시면 안심하실 겁니다. 또 예시 문항이 이제 공개가 된다면 네, 좀 안심하실 거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사실 약간 이 영상이랑 목소리가 딜레이가 있긴 한데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뭐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관련해가지고 혹시 보셨나요? 발표된 지 한 달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런 그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과목이 통합형으로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 등 탐구 영역에서 변화가 큰데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험생들을 위해 오늘 예시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고 옳은 선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세계지리뿐 아니라 사회문화 과목의 내용도 통합적으로 알아야 제시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됐습니다. 선지 역시 1, 2번은 지리교과, 3, 4, 5번은 사회문화 교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을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구 및 생명현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명과학 과목과 화학, 지구과학의 내용이 함께 한 문제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중3 학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제가 공개됐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치러지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사회교과 9과목, 과학교과 8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 현행 수능과 달리 수험생 모두가 똑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응시하는 겁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는 만큼 한 문항 안에는 다양한 선택 과목의 내용과 여러 개의 성취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측정할 수 있게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방침이 예시문항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문항은 모두 26개로 통합사회 14문항, 통합과학 12문항입니다.
다만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전체 문항수와 시험 시간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탐구 영역뿐 아니라 국어와 수학 과목의 전체 문항도 이때 같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예시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금청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자, 2028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 다른 내용을 배우고요. 내년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배우는 내용들이 더 세분화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모두 다 다른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는 다른 내용을 배운다. 근데 모든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수능을 친다? 범위가 어디로 좁혀진다는 얘기죠? 1학년 때 내용으로 좁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심지어 중학교 때 내용이 30-40% 정도 포함되어 있는 고1 공통 과목들을 가지고 막 굳이 어렵게 만들고 막 꼬고 비꼬고 킬러문항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애들 줄 세우려고 하는 게 새로운 수능일까요? 아닙니다. 기초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수능을 치고 있는 와중에 선택 과목이라던가 심화수학 같은 과목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능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심화수학 같은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어디서 들으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현장에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심화수학 어떤 학생들이 들을까요? 그래서 이과라던가 시험 잘 치는 애들이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 잘 치는 애들끼리 상대평가하면 점수 따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 그냥 심화수학 안 듣고 남들 다 듣는 쉬운 과목들 들어가지고 양민 학살하는 게 좋지 않은가요? 심화수학 왜 듣죠? 맞아요. 전공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경제학과라던가 경영학과라던가 의대라던가 컴퓨터학과라던가 이런 인기학과들이 있죠. 이런 인기학과들에서는 너 내신 진짜 좋네? 근데 너 혹시 심화수학 들었어? 안 들었는데? 야 그럼 우리 학과 지원을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각 학과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 인기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심화수학과 같은 과목들을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50명 정도 되는 진짜 최상위권 애들,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끼리 심화수학을 다 들어야 돼가지고 심화수학을 들었다고 쳐볼게요. 이 친구들끼리 내신 상대평가라면 점수 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꿔줬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5등급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등급을 받은 이 친구가 우수하지 않은 학생인가요? 우수한 학생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가 5등급을 받긴 했지만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절대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의 근거가 되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라던가 논술 수련평가가 그래서 중요해진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자정작용들을 이미 해왔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이 막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던 이런 파릇파릇한 수능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수능만 잘 봐도 좋은 대학 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모종의 이유로 꾸준히 수시 비중이 점점 늘어왔고요. 2022년도에는 77%를 찍었고 2023년도에 78%, 79%, 79.6%, 79.9%를 찍으면서 아마 지금 09년생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는 2028학년도쯤에는 80% 이상을 수시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인 학생부 교과랑 종합만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신 위주로 뽑겠다라고 하는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보다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내신 위주로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2배 정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교가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대학교들인가요? 아니죠. 웬만하면 인수도권 정도는 해봐야겠죠? 인수도권으로 좁혀보면 학생부 교과보다 종합이 더 많습니다. 자, 인수도권이면 만족하시나요? 아니죠. 서울대 좋죠.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대도 좋은 학교고요. 상위 15개 대학교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좁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상위 15개 대학교로 좁혀보면 학생부 교과보다 종합이 적을 때는 3배, 많을 때는 5배까지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학생들을 뽑아볼 수 있었던 경험이 많았던 학교들일수록 단순히 수능, 내신 점수가 좋아서 뽑기보다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뽑아야 학생들 중도 탈락률도 낮고 학생들의 장학금도 많이 받고 재학생 비율도 많고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오기 전부터 좋은 대학교일수록 이미 자정작용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이게 그냥 실언이 아닌 게 실제로 한번 봐볼게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 저 2028 대입 개편안이 언제 나왔죠? 작년 12월 27일 10시 반에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는 작년 12월 27일 오전 11시 52분에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대학교들한테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자료입니다. 그냥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기자가 물어본 이런 자료인데,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대학교들한테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 자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즉각적인 얘기입니다. 자, 대학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들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학생부와 면접 등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는 학생의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등수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깊이로 공부했는지까지 절대평가도 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문이과 통합에 대비된 상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 본부장은 현행 정시전형의 내신교과 평가 반영률 확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울대가 지금 정시전형에서 수능만 보지 않고 내신 교과 평가도 20%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행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시전형에서 내신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파격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지만 수학이 문과 수준으로 축소되는 이번 수능 개편안이 확정된 만큼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봤으니까 이제 고대나 연대 봐야겠죠.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관계자,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고대거든요. 누가 봐도 고대입니다. 서울대, 연대, 한양대, 고대인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수능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학생부도 함께 평가하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정량적으로 학생부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고대 케이스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개편안으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서류평가나 면접 등의 추가적인 조정 요소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양대 되게 트렌디한 학교죠. 수능은 점수로 줄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똑같은 점수라도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전공에 적합한지, 얼마나 이 계열에 적합한 학생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부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8 대입 개편안이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좋은 대학교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이 없어요. 우리 원래 그렇게 왔는데 우리 앞으로 더 심하게 이렇게 할 건데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거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하는 학교들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떤 신문 사설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입시 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들에 파고들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서울대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설 연휴 때 파격적으로 확대를 해버렸죠. 2028학년도 3년 뒤부터 서울대는 원래 정시, 수능 보겠다라고 하던 정시에,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수능 정시에서도 수능 축소하고 학생부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20% 보던 걸 40%까지 확대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40%를 수능 이외에 이런 학생부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지금 수능 만점 받으면 어디 나오죠, 학생들? 막 뉴스 나오고 신문 나오고 요즘에는 유키존 더블럭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조세호 씨랑 유재석 씨랑 하하고 떠들면서 서울대 무슨 학과 갈 거냐고 막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에서 딱 브레이크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너 수능 만점자야?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너 혹시라도 정시 파이터니 뭐니 하면서 학교에서 맨날 자습하고 있고 수능 기출 풀고 있고 조별활동 같은 거 시켰는데도 맨날 이거 수능 기출만 풀고 있고 이거 수행평가 같은 거 내라 그랬는데 맨날 대충 하고 나는 어차피 정시 파이터야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너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너는 아무리 수능 만점자여도 서울대에서는 60점까지만 인정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변화죠. 자, 그러면서 40%까지 사용되는 이 학생부 교과평가라는 건 좀 작긴 한데 교과 역량평가라는 걸로 개선을 하기로 했대요. 그럼 교과 역량평가는 뭐냐? 학생부의 교과 영역을 비교과가 아닙니다. 교과 영역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 영역,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모든 내용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과목 이수 내용이라던가 교과 성취도 절대평가라던가 학업 수행 내용, 이런 수행평가의 내용들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 때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서울대에서 더 핫한 얘기들이 나왔죠.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 수시정시할 거 없이 서류와 면접 등 정성평가 강화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정시의 경우 교과평가 반영 항목과 비율을 높여서 사실상 정시에서도 학종만큼의 서류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능으로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을 검증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을 반영하지 않는 개편 수능을 보완해. 지금 수능에서는 2, 3학년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이 안 들어가죠. 1학년 때 가지고만 들어가죠. 학생의 선택 교육 과정을 반영하지 않는 개편 수능을 보완해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교과목 이수 내용, 학업 수행 내용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탈률 완화, N수생 감소, 적성에 따른 전공전 제가 다 했던 얘기죠. 이제 익숙하시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행평가 등 교과활동의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해졌다. 서울대가 학생부 교과 성취도 평가에서 교과별 학습활동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의 중점 예시로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짚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확실히 원래는 정시는 수능 보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계속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 시작하면 고대연대 따라온다고 했는데 그 경향성이 더 빠릅니다. 102명의 총장들을 모아놓고 물어본 거예요. 2028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내신 요소, 학생부 등을 반영하거나 확대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는 지금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할 거다. 서울대랑 비슷한 케이스죠. 그리고 한 25% 정도는 지금 오늘이 반영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8% 정도는 우리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확대할 생각까지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연대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해봤을 때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 모집에서 원래 수능만 보겠다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정시 모집에서 약 81%의 대학들이 내신 요소, 학생부 등을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수능만 잘 봐서 정시로 좋은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첨언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정시에서도 앞으로 학생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시에선 수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학생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딱딱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수시도 한번 봐볼게요. 수시는 크게 봤을 때 학생부 교과랑 종합으로 나뉘죠. 학생부 종합에서는 학생부가 메인이니까 한번 빼고 학생부 교과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생부 교과는 원래 내신 보는 전형이다라고 알고 계셨죠? 여러분 종이 보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학생부 교과는 내신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요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까지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 100%, 내신만 잘 봐서 갈 수 있는 전형과 내신 플러스 면접 서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됐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올해부터는 내신 플러스 교과 정성평가라는 유형이 새롭게 생기고 확대가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지금 원래 두 가지 유형이었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생기고 확대가 되고 있는 교과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 동아리, 봉사 등 비교과를 제외하고 학생부 이런 교과 부분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만 잘 봐서 갈 수 있는 전형, 내신 플러스 면접 서류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전형이 생기면서 늘어나면서 내신만 잘 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포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당장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이제 앞으로 2026학년도, 7학년도, 8학년도를 목표로 어떻게 바뀌어나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내신만 잘 봐서 수시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혹시가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자면 학생부 교과에서도 학생부가 제일 중요합니다가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학생부를 안 챙겼다라고 했을 때 까딱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거짓말 같나요? 한번 봐볼까요? 2022학년도 이 자료 이제 익숙하시죠? 그죠?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그죠? 학생부 종합에서는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내 내신이 1등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학생부 말고도 다른 걸 반영하고 있는 모양새였죠? 2022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내 내신이 1등이다 그러면 아무 예외 없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쵸? 학생부 교과는 내신 보는 전형이에요. 근데 1년 지난 상황 한번 봐볼까요? 2023년 자료를 봐보면 국어국문학과라던가 철학과라던가 이런 학과들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생기죠? 내가 지원한 애들 중에 내신이 1등인데도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연도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스페인어학과 같은 케이스들이 생기죠. 일본어학과라던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던가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내 내신이 1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자, 원래 수능만 보겠다라고 하던 정시 전형에도 학생부가 반영된다.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보는 줄 알았는데 학생부도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학생부 종합은 좋은 대학교에서는 메인이다. 점점 이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생기부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생기부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자, 옆집 애가 생기부 컨설팅 받는다. 이미지가 어떠세요? 막 정정당당한 이미지인가요? 막 비리, 막 부장관?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자, 학생부를 관리한다는 건 과거에 진짜 어려웠어요. 한번 봐볼게요. 2021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를 관리한다는 건 교과활동,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독서 이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걸 학생부를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나요? 수능 내신 공부하기도 바쁜데? 못하죠. 그럼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굴까요? 누군가 해주거나 너무 다 나쁘게 생각하시는군요. 조금 착하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도와줄 준비를 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도 이런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걸 학생부를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나 관리할 수 없는 걸 심지어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모든 전형에 들어간다. 이게 공정한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교육부는 공정성에 미쳐있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는 학생부가 중요해지는데 누구나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3, 4년 동안 꾸준히 간소화해온 게 지난 3, 4년 동안의 노력이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2024학년도 대입, 올해 3월달부터 끝나버린 이 대입부터 어떻게 바뀐 거냐면 교과활동에서는 방과후활동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미반영, 미기재는 애당초 생기부에 안 쓰인다는 얘기고요. 미기재, 미반영은 적히긴 하지만 대학교에 제출될 때는 빠진 상태로 제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빠진다는 얘기가 교과활동에서 방과후활동 빠지고 영재발명교육 빠지고 동아리에서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했던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금지, 제가 소논문 기재금지 이따 강조할 거니까 기억해주세요.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 미반영, 진로활동도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다 빠집니다. 다 빠지면서 이제 뭐만 남았냐? 고등학교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특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이번 연도에 내 반이었는데 어떤 학생이었는지 종합의견을 연간 500자로 써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자율활동을 이번 연도에 5개를 했든 10개를 했든 연간 500자 안에 다 요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내가 동아리를 5개를 했든 20개를 했든 연간 500자 안에 요약이 될 거고요. 진로활동 꽤 중요해 보이네요. 연간 700자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교과활동이라는 건 한 과목당 교과 선생님께서 500자씩 써주시게 될 거고요. 이게 최대 10과목, 이게 2학기가 쌓이게 되면 연간 10,000자까지 쓰일 수 있는 게 세특입니다. 이 10,000자 쓰이는 게 세특이고 세특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약자로 각 교과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이번 학기에 이 친구가 들으면서 나한테 제출했던 탐구보고서라던가 독후감이라던가 아니면 자기평가서라던가 동료평가서라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고 관찰하고 적어놨던 교무수첩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500자를 써주시는 게 교과활동 세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특이 중요해졌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세특이 어느 날 작년도부터 우리 앞으로 8배 중요시 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부각된 게 이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특은 2018년도부터 세특 기재는 의무화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계속 쓰여왔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게 정시가 됐든 교과가 됐든 너 학생부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80% 정도 되는 내용들이 세특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졌다라는 얘기고요. 혹시 고등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세특 혹시 보셨나요? 한 번쯤 가보셨길 바라는데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서울 강북에 있는 사대보고 수원 선생님이 두 학생의 세특을 다르게 써준 건데요. 한번 같은 수원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수원 로그가 이게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문제를 만들고 밑과 지수 조건을 이렇게 해결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 밑이 1이 되면 안 되는 예를 적절한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로그의 밑과 지수가 삼각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 삼각대기식을 만들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그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해를 구한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친구죠.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이 되게 잘 드러나 있는 좋은 세특입니다. 아래치고 세특도 한번 봐볼까요? 수학 탐구 활동에서 건축물을 중심키로 건축 속의 함수 그래프를 조사할게요. 특히 에펠탑의 측면, 이런 옆면을 로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탐구하기 시작한 동기도 돋보이고요. 현수선의 함수식과 구조적 특징, 그리고 가우디 건축물의 다양한 현수선의 예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고요. 판테온 신전 동구조의 특징과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속삭이는 흐름 속 수학적 원리를 탐구했고요. 실제로 보고 감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봤대요. 이를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발표도 진행을 했고요. 다양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건축에 적용되는 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탐색해볼 필요성을 느꼈대요.
이 친구 무슨 학과 가고 싶어 하는 친구죠? 이런 세특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최대 4, 50명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써주시게 될 거고요. 이걸 나중에 누가 보는 거죠? 대학교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라는 분들이 보고 야, 4, 50명 선생님들 중에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내용을 써줄 정도면 이 친구 전교에서 1, 2등 하던 친구겠는데? 라는 걸 보는 걸까요? 아니죠? 야, 4, 50명 선생님 중에서 한 20분 정도 이 정도로 써줄 정도면 이 친구 우리 학교 건축학과 들어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겠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조교로 군을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지금 넌지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를 살짝 흘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끝날 쯤엔 조금 더 익숙해져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좋은 세특에 쓰였는데 이런 세특을 쓰일 때까지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물론 다른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한번 저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봐보실게요. 솔직하게 추천을 해줄 만큼 좋은 풍화가 저만 알고 싶습니다. 주제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해요. 주제를 찾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 찾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주제 보는 거 진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 하루 이틀이 가장 평균적이긴 한데 구글에 치면은 보통 다 뻔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주제를 찾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주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죠. 자, 지금 학생들이랑 저희들이 소통을 해보면 학생들이 어떤 뭐부터 세특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어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주제부터 막히는 학생들도 있고 자료조사하는 것도 어렵고 학교에 제출한 탐구보고서라든가 발표 자료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운데? 라고 물어봤을 때는 주제 선정부터 막히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주제 고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 잠깐 생각해볼까요? 건축학과 가고 싶은데 미적분 시간에 세특 주제를 뭘로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희가 그냥 가장 자신 있는 학과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주제가 생각나진 않으시죠? 일단 요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건축학과 관련된 수많은 이런 대학교의 커리큘럼들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다양한 주제들을 보다가 9시 뉴스를 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뉴스를 이렇게 같이 듣다가 아파트가 무너졌어? 구실공사 관련된 걸로 한번 해볼까?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랑 엮어야 되죠? 미적분이랑 엮어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중간고사 끝나고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말 때 배울 내용을 미리 땡겨다가 과제에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세특이라는 건 철저하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학교 선생님께 제출하는 거다 보니까 철저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제를 생각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주제 고민하고 이런 거 이외에도 좀 다양한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쨌든 간에 그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 혹은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이런 기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효성.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실효성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사실 가격 관련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에 되게 예민한 문제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너무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절한 가격일지도 저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실효성 측면은 제가 시간이랑 조금 엮어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객관적이고 정확한 학생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다. 계신가요? 고1, 2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다음 학기로 넘어갔을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혹은 3학년이 됐을 때 이 관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전학년도 생기부가 돼야 될 겁니다. 이 전학년도, 직전학년도 생기부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으니까 좋았던 부분은 유지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외워보자 라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닙니다. 뭐 20년차 입시 컨설턴트?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대학교에서 뽑아본 경험은 없을 거예요. 입학사정관 분이 가장 정확하게 보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그 입시 컨설턴트한테 가가지고 이거 생기부 분석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서울대 애들을 한 3-4명 정도 보내봤는데 걔네 이렇게 했으니까 붙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입학사 전관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들, 평가 사례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부터 시간이랑 좀 엮을 텐데, 자, 학생들이 학기 초에 주제와 관련된 이번 학기 동안에 내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주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제형 수행평가라는 게 많았어요. 너 집에 가서 해와 라고 하는 과제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정성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툭툭 쳐내야 되는 과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 도움 받거나 선생님 도움 받는 이런 걸 최대한 좀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나 이거 어떤 과제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엄마 도와줘, 아니면 아빠 도와줘, 아니면 선생님 도와주세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에 내가 이번 학기 동안에 각 과목별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중간고사 대비와 관련되는 부담감이 적을 학기 초에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주제 설계가 필요하다, 학기 초에 주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스스로 자료조사를 할 수 있고 스스로 탐구보고서를 쓸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자료조사를 해서 스스로 탐구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키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수많은 세미나와 설명회를 다니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학생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종종 선을 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수능 내니 수능 공부하지 마시고 학생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몇만 명의 학생들을 가보다 보면 이 친구가 1학년 때에 비해서 내신이 유지만 되더라도 갈 수 있었던 그 대학교를 내신이 떨어져 버리면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능과 저도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수능 내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 중간고사 대비와 관련된 부담이 적을 학기 초와 중간 끝나고 일주일, 기말 끝나고 일주일, 어차피 학생들 조금 긴장 풀어지고 해이해질 때 있습니다. 그때 불러다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도 한번 복습도 한번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과제에 녹여낼지, 아니면 학기 초에 고민했었던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평가에 녹여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중간 끝나고 일주일, 기말 끝나고 일주일, 그리고 학기 말에 세특 수정 요청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세특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능 내신 공부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관리하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치동에서 혹시 학생부 관리 입시 컨설팅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아시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한 4,50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는 한 학기에 한 99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이 되게 많은 시장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가격이 되게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꽤나 적절한 가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 형성돼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개인 봉사활동이라던가 자율동아리라던가 자기소개서라던가 이런 게 다 살아있었을 때 누구나 다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금수저들이나 하던 거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탁 빠지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표현만 하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 가격을 받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두 가지 낭설들을 말씀을 할 겁니다. 자,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대학교에서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 그 내용들이 빠진 상태로 대학교에 제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보고서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첨삭을 10번, 20번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탐구보고서 한 번 깔끔하게 딱 써가지고 패스하는 게 좋은 거지 첨삭받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시간을 너무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학원 교수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거든요. 10분만 더 써도 괜찮을까요? 네, 1시간 반 정도까지만 제가 써볼게요. 근데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이 탐구보고서 쓰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우리 아이 탐구보고서를 진짜 잘 쓸 것 같다라고 하셔 혹시 원장님 자, 10분만 더 써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탐구보고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탐구보고서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소논문과 헷갈리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소논문은 뭐죠? 어디에 제출하는 거죠? 대학교에 제출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제출하고 대학교 누구한테 제출하죠?
교수님한테 제출합니다. 교수님한테 왜 제출하죠? 내가 얼마나 특출난 학생인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적어도 학부생 수준의 지식 수준을 나는 갖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막 싱가포르 대학 교수님 일저자로 넣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소논문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세특탐구 보고서는 뭐죠? 누구한테 제출하죠? 고등학교 교과 선생님한테 제출합니다. 교과 선생님한테 왜 제출하죠? 제 탐구 보고서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학교에다가 보여주세요라고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죠.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탐구 보고서를 절대 볼 수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의 탐구 보고서를 보고 써주는 500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500자 써달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탐구 보고서 500자밖에 어차피 안 쓰일 텐데 막 3, 40장일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3, 40장을 만드느라 시간도 많이 쓸 거고요. 어차피 적힐 내용 500자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때 대치동에서 논술 강사로 달렸던 저의 절대 글쓰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이나 내일 아침쯤에 구글에다가 세특 기재 요령이라고 한번 6글자를 찾아보세요. 그러게 되면 교육부에서 꼭 또 지자체 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세특 요런 내용 좀 찾아서 써주세요 라고 하시는 교육 자료들이 나올 텐데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서론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탐구 내용, 탐구를 하기 시작한 탐구 동기에 대해서 꼭 찾아서 써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탐구했던 내용을 꼭 한두 문장으로 요약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탐구를 하면서 뭘 그렇게 어려워했는지, 이 어려웠던 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이룬 학생인지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부 영상 중에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철저하게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 친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탐구했어? 멋진데? 이런 게 아니라 흔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왜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 흔한 주제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어려워했고 이걸 극복하면서 뭘 이룬 학생인지에 대해서 써달라고 얘기하는 게 세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탐구 보고서를 우리 아이가 써낼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홍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종종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좀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탁고려학원에서는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학생부 관리와 관련된 객관성과 이런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학종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 학종 프로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이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희망 대학과 학과 그리고 세특 관리가 필요한 과목,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과 진도에 맞춰서 딱 맞는 주제를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한 60만 건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주제 데이터들 중에서 이 친구에게 딱 맞는 주제를 선생님께서 찾아주시게 될 거고요.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찾아주시게 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저희 프로그램인데 한 10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가보실게요. 학종 프로는 학생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모든 부분을 도와줍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필요한 주제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의 통합사회 관련된 주제를, 특히나 공간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주제를 찾고 싶다고 입력을 하면 학생에게 딱 맞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사회 안에서도 1, 2, 3, 4, 5단원 안에서만 주제를 찾아보면 건축학과, 통합사회, 공간과 관련된 주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학생들에게 발급을 해주고 마감 기간을 설정해 과제를 부여합니다. 자,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직접 탐구를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써보겠습니다. 학종 프로는 개요 부분에서 제목과 목차를 자동 생성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줍니다. 서론에서는 우수한 탐구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유형화하고 학생들이 그 유형들을 선택하고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론에서는 학생들이 검색해보면 좋을 키워드를 제안하고 직접 다양한 채널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탐구할 내용을 GPT 모델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돕습니다. 결론도 마찬가지로 유형화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웠던 점, 극복한 방법,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탐구 보고서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대충 이해는 되셨죠? 네.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여러분들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시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학생들마다 가고 싶어하는 희망 학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들 동기부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계열 선택 검사라는 걸 통해서 이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희망 학과를 찾아주게 될 겁니다. 일단 계열 선택 검사는 이렇게 200개 정도 문항을 양자택이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되게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되게 간단한 검사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 3개씩 보여주면서 어떤 그림을 내가 조금 더 흥미가 가는지 그리고 책 2권씩 보여주면서 어떤 책을 나는 읽어보고 싶은지 한 4, 50개 이렇게 선택을 해볼 거고요. 워드 클라우드 자료를 보여주면서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조금 더 흥미로운지 막 선택해보고 나중에 대학교에서 배우게 될 강좌명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1순위로 내가 수선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선학과 관련된 계열의 소개 그리고 관련된 학과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고 나중에 내가 수선학과를 가고 싶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떤 수업들을 들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동기부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 동기부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결국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이쪽을 가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지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내신 점수까지 받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 학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학생부 관리도 잘해주고 얼마나 입결이 좋은지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탑코리아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상담을 해주게 될 텐데 권재호 학생 너 보성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내신 3.5등급이고 컴퓨터학과 가고 싶구나. 그러면 너 내신만 가지고는 국립부경대나 대신대나 정남대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너 학생부 관리가 조금만 돼 있으면 건대 라인 정도는 가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너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서강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 정도는 너가 지원해 볼 수 있는 점수야. 근데 너가 3.5등급은 여전히 많이 부족해. 우리 탑코리아 학원에서는 너를 어떻게든 2.8등급까지는 올려줄 자신이 있거든. 너가 0.7개 등급만 끌어올리면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사실 비슷비슷한데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연대 고대 라인까지도 지원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내신을 0.7개 등급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학생부 관리도 꾸준하게 학기 초, 중간 끝나고 기말 끝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학생부 관리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주제 찾고 탐구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영상에서 생기부 진단, 분석하는 거 누가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탑고려 학원으로 입학사정관분을 데려온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학사정관 AI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입학사정관분들의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 평가 사례들을 학습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AI가 학생들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의 생기부인데 요 위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학생들의 생기부고요. 요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AI 생기부 진단을 해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의대 가려고 온 친구인데 2학년 문학 시간이다 라고 하고 기재수준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의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 문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해당 기재사항은 의학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과정과 특히 그 동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준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관심을 보여줘서 좋았대요. 그러나 이러한 독서 활동 외에 의학 분야 혹은 관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참여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대요. 이런 이유로 독서 활동을 통한 탐색의 동기 및 사고 과정은 인상적이었지만 진로 탐색의 다양성과 심층성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기준수준 중. 그러면 앞으로 탑고려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실까요? 그럼 너 3학년 국어 관련된 수업 시간에는 이런 동기나 사고 과정 좋은데 앞으로 진로 탐색의 다양성과 심층성 관련된 내용을 3학년 때 추가해보자. 그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 2학년 때 동기 부분은 좋았는데 좀 다양성과 심층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네 라고 했는데 3학년 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3학년 때 했구나 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투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기재수준이 상이라고 돼 있죠. 아무래도 기재수준 상이다 보니까 집중하고 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뭐 느끼시겠지만 이미 다 칭찬드립니다. 이것도 좋았고 특정 지식을 얻었고 뭐 이런 약물 동태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을 해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노력도 엿보인다 그러다가 다만 이러한 연구활동이 희망전공과 연관된 진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진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더 완벽했을 거다. 이런 좋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주면서 이 친구 고3 때는 앞으로 탑고려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줄까요? 너 2학년 때 이런 거 되게 좋았는데 3학년 때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넣어봐 라고 하면 입사관 입장에서는 2학년 때 진짜 잘했는데 진로 계획까지 있었으면 진짜 플러스 1점 할 수 있었을 텐데 3학년 때 했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역량 이외에도 학업 역량이라던가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도 다 진단할 수 있는 AI고요. 인적 사항이라던가 출결 사항에서 마이너스 결격 사유는 없는지, 그리고 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서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도 다 진단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면접 대비도 예상 질문이라던가 예시 답변 같은 것들 보여주면서 고1 끝나고도 면접 대비하고, 고2 끝나고도 면접 대비하고, 고3 끝나서 싹 복습하면서 면접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양대학 건축학과 가고 싶고 미적분 시간에 주제를 찾는다라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주제들이 나와 있을 거고, 선생님이랑 같이 요 주제는 어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요 주제는 어때?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주제 없나요? 그럼 요런 주제는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근데 이 주제 가지고 한번 탐구보고서 써봐 라고 주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는 이렇게 너가 미적분 2단원 요런 학습 요소랑 연관 있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런 사이클로이드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런 거 탐구해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강수에 취약했고 수백 년에 걸친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해 이를 보완하고자 선조들은 사이클로이드 구성의 빌물이 잘 흘러내리는 유연한 경사의 지붕을 지었대요. 전통 건축의 지붕 모양을 조사하여 숨어있는 사이클로이드 구성을 찾아보자. 또 직선 경로, 사이클로이드의 원을 경로 중 왜 사이클로이드가 가장 빠른지. 마지막으로 사이클로이드 정의를 참고해 좌표 평면 위의 점이 원을 따라 회전한 각 세타의 변수로 x, y 좌표를 각각 구해보자. 그 후 세타의 매개 변수란 x에 대한 y 함수를 세워보자. 이런 주제를 학생들에게 찾아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런 주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내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막 뚫고 나와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죠. 뭐 의예과 관련해가지고 또 적분법에서 찾아보면 이런 미복과 적분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막 적분이 활용되는 양상 이런 주제들도 찾아줄 거고요. 관련된 도서도 이렇게 2개씩 추천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이런 내용에 맞춰가지고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잘 쓰질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탐구 보고서 틀 같은 거를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우수한 탐구 보고서들을 수천 편을 저희들이 유형화를 하고 그 유형들을 다 구조화를 해놓고 이 안에 템플릿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나에게 맞는 단어로 바꿔가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탐구 보고서들을 내가 따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떤 키워드를 어디다 검색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검색 포탈은 뭐 구글 네이버 빙 뭐 그리고 뭐 학술 자료 같은 경우는 DBP야 키스리스 구글 스칼라, 그리고 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네이버 뉴스, 빅뉴스, 구글 뉴스, 영상 자료는 유튜브 이런 데다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근데 어떤 키워드를 어디다 검색해야 될지 아무리 알려줘도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AI 보조교사라는 AI 선생님이 이 아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순서를 가지고 도와줄 겁니다. 또 이런 키워드도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요거 탐구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탐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AI 보고서 예시도 한번 보여주면서 보고서 좋은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정말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못 쓰겠다라고 한다면 요 마지막에 AI 보고서 예시를 정독하고 요거를 나의 문장으로 바꿔가면서도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결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어떤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우고 느낀 점은 뭐였는지 이런 걸 또 유형들을 선택하고 나에게 맞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뭐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 뭘 느꼈는지, 교과학과 관련해서 뭘 느꼈는지, 다른 과목 학습과 관련해서 뭘 느꼈는지 그 유형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희망 진로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을 안 한 것 같으면 패스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만남이 이뤄낸 결과를 보고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걸 느낀 것 같으면 그 유형을 선택하고 괄호 내용 바꿔가면서 쓰는 겁니다. 희망 진로 분야와 다른 어떤 분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이뤄낸 걸 확인하고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러면 건축학과와 미적분의 만남이 건축에서의 방수성이라는 기능을 만들어낸 걸 확인하고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다.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점 써보라 그러면 보통은 알게 되었다, 뿌듯했다, 재밌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쓸 텐데 우수한 탐구 보고서들의 이런 배우고 느낀 점들을 나에게 맞는 문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비슷비슷한 탐구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귀신 같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한 학기 정도만 요걸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써보게 되면 동기 이렇게 쓰는 거고 배우고 느낀 점 좋은 문장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보다 더 자유도 있게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저희 옛날에 한자 공부할 때 회색 글씨에다 그대로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받아서 어떻게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이 인터뷰인데 당연히 저희가 찍은 거니까 좋았다고 얘기를 했겠죠?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학생들이 학생부 관리를 안 했을 때 시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주제 고민하는데도 시간 많이 쓰고 자료 조사하는데 보고서 작성하는데도 시간을 진짜 많이 쓰는데 오히려 학생부 관리를 했을 때 주제 고민하는 시간 줄어들고 자료 조사하는 시간 줄어들고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 줄었을 때 오히려 학생부 관리를 했을 때 수능 내신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건 제가 경험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파일 설줄 중에 이번에 뭐 이런 윈터스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 3시간 정도 잡아놓고 학생들 앉혀놓고 이런 거 탐구활동 보고서를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이론적인 설명들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계열 선택 검사도 받게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주제도 한번 찾아주면서 탐구 보고서 저희 거 가지고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럼 내가 탐구 보고서 쓰는 거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진짜 한 2-3시간 만에 빠른 학생들은 1-2시간 만에도 꽤나 그럴듯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경험을 통해서 아, 나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오늘 한 마무리를 해볼게요. 2028학년도부터 수능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025학년도부터 내신만으로 학생부 교과 합격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필두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입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입사관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수능 내신 공부만 했던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수능 내신은 기본적인 건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학교 생활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담아내려고 막 노력하는 적도 보이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희망 학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학과를 수행평가 같은 거에 녹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부 안에 잘 드러나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뽑아보고 싶을지는 여러분들께서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09년생들 친구부터는 새로운 입시에 맞춰서 새로운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전략 수립을 맞춰야 하는 시기군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년 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탐구할 이런 생기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2월 28일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뭔가 건덕지를 한두 개라도 생기부에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생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옵션들을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탑고려학원에서 학생부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거의 한 2시간 하는 거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의 진행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되게 좀 빠듯하게 진행이 됐는데 너무 빨랐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